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 지표가 중요한 게 나왔어요. 중요한 지표긴 한데 요즘 그렇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바로 물가 지표입니다. 목요일에 미국 1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실망스러웠어요. 이 둔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게 실망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둔화되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점이었습니다. 자, 전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비해서 한 달간 물가가 0.3% 상승했어요. 한 달에 0.3% 상승했다면 이걸 연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4%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전년 동월 대비는 어땠느냐? 그러니까 작년 1월에 비해서는 어땠느냐? 2.4%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1년 사이에 물가는 2.4% 올랐다는 거예요. 자, 코어 PCE, 식품과 에너지 같이 변동성이 높은 부분 빼고 근간이 되는 물가를 보면 얼마 올랐느냐? 2.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상승, 전체 PCE에 비해서 코어 PCE는 좀 더 올랐다. 하지만 모두 12월에 비해서는 둔화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슈퍼코어입니다. 슈퍼코어는 서비스에서 에너지 서비스를 뺍니다. 에너지 서비스는 전기가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빼는 것이 주거비입니다.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보겠다. 이걸 가장 중시하겠다.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슈퍼코어를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거죠. 자, 1월 슈퍼코어 PCE 월간 수치로는 1년 만에 최고치로 반등했습니다. 놀랍죠? 여기입니다. 작년 12월에 비해서 지난 1월 이렇게 튀어오른 겁니다. 0.6%였어요. 12월에는 0.3%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더 낮았어요. 1월 반등 너무 크다. 연간 슈퍼코어 물가 12월에 3.3%였는데 1월에는 3.5%였다. 그러니까 PCE 물가 이거 혹시 반등한 거 아닌가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제는 진짜 마음을 비워야 하나 보다. 목요일에 애널리스트들, 투자자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연준과 생각이 비슷해진 거죠. 자,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참 이상하다. 1월 효과라는 게 있나? 보통 12월 효과는 있죠. 12월에 물건을 많이 사니까 물가가 오른다. 이건 계절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1월 효과가 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과 달리 1월 효과라는 게 생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시점이 1월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2023년 1월, 지금부터 1년 전, 그리고 2022년 1월, 지금부터 2년 전에도 물가가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게 새로 생겼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에 1월 CPI 나왔어요. 이때도 12월에 비해서 둔화됐어요. 코아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고 둔화됐는데 월간 CPI는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1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너무 충격받지 말자. 일단 둔화 추세 유지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수치 자체보다는 연준 해석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연준 해석 뭘까요? 당연히 금리 인하하기에는 물가 여전히 너무 높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아직은 못한다. 이게 연준의 해석일 거란 말이죠. 역시 그 말 맞는 말이다. 이런 쪽으로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 시장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주식시장 지수는 상승했어요. 그 저변의 생각들은 이랬을 겁니다. 1월 FOMC 회의록을 보면 얼마 전에 공개됐죠. 기준금리를 5.5% 이상으로 올리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종급니다. 그리고 지금 이 높은 임금 상승률 보면 서비스 물가가 조기 둔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걸 받아들이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연준은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 경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는 거는 생각보다 덜 제약적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견뎌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목요일에 아침에 PCE 물가 발표되고 채권 수익률 팍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장 마감할 때는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4.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정도로 채권 시장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스닥 컴포짓이 금요일에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역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 큰 문제 없다. 그러니까 금리 안 내린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AI를 더 믿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AI 기대가 금리 불안을 압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로존 인플레도 미국과 굉장히 닮은 꼴입니다. 2월 CPI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2.6%로 둔화됐어요. 1월에 비해서 더 내려갔습니다. 코아 CPI도 1월보다 더 내려갔어요. 서비스는 여전히 높습니다. 3.9%. 그래도 1월보다는 내려갔어요. 자, 유럽 노동시장 견조합니다. 1월 실업률 6.4% 나왔어요. 6.4%면 유로존 역사상 저점입니다. 실업자가 한 달 만에 34,000명 감소했어요. 자, 다음 주에 ECB가 금리 결정 회의를 열 텐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마도 6월까지 기다렸다가 금리 결정을 할 거다. 하지만 9월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면 곧바로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다음 주에 ECB가 유로존 인플레 전망 2024년치를 낼 텐데 아마 이렇게 낼 거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2.7%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2.3%로 하향할 거다. 그리고 내년 인플레도 2.1%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거다. 골드만삭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인플레도 유럽이 미국과 비슷한 모양새로 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증시의 집중 현상도 미국 못지않게 유럽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중, 컨센트레이션, 소수의 몇 개 기업이 증시 지수 상승을 이끌어간다. 그 과정에서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점점 커진다. 이 얘긴데요. 지난주에 미국, 일본 증시 다 신고가 썼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톡스 600 신고가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있다면 유럽 증시에는 그래놀라스가 활약하고 있다. 이게 감지가 된 거예요. 그래놀라스라는 이름은 골드만삭스가 지었습니다. 앞글자만 딴 이름인데 11개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이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제약회사죠. 로슈 역시 제약회사입니다. ASML 반도체 노광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슬레 과자식품회사, 노바티스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 역시 제약회사, 로레알 화장품회사, LVMH 럭셔리 그룹, 아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 쌉 소프트웨어 회사, 사노피 제약회사입니다. 이 11개 기업의 주가 상승이 지난 1년간 스톡스 600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했더라. 스톡스 600 상승을 하드캐리했다는 얘기죠. 자, 지난 3년간을 보면 2021년 초부터 보면 그래놀라스는 매그니피선트 세븐의 버금가는 상승을 보였어요. 파란 그래프가 매그니피선트 세븐, 빨간색이 그래놀라스입니다. 2021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정규화를 시켜봤더니 지금 현재 두 그룹 전부 160이 됐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데 안을 더 들여다보면 그래프 모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놀라의 주가 변동성이
매그니피센트 세븐보다 훨씬 작았어요. 작았던 만큼 최근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상승률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니까요. 어쨌든 지난 1년간만 놓고 보면 여기입니다. 그래놀라 상승률 18%, 그래놀라 포함한 스톡스 600 상승률 7.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수 상승률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높은 상승률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놀라는 앞에서 봤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보다 업종이 더 다양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다 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놀라 안에는 테크 기업이 몇 개 안 돼요. ASML, SAP 뭐 이 정도입니다. 11개 중에 제약회사가 절반을 넘고요. 식품회사도 있고 럭셔리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그래놀라 중에서 작년 1년만 봤을 때 어느 회사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냐? 당연히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위고비 다이어트 약품으로 주가가 1년 사이에 69%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톡스 600 안에서 그래놀라 비중 현재 25%예요. S&P 500 안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비중은 28%입니다. 둘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비슷하고 그 다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놀라 시가총액 11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 13조 달러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래놀라의 선행 forward PE ratio는 20이에요.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30입니다. 그 정도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가 더 부풀려져 있다는 건데 이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놀라의 배당 성향이 더 높습니다. 배당 성향 높으면 반대로 PE 레이시오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놀라가 스톡스 600에서 차지하는 비중 2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놀라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놀라 비중 파란색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증가했는데 반대로 가치 경기주, 은행, 자동차, 에너지, 자원, 금융 서비스, 유럽 증시의 대들보였죠. 그런데 이 가치 경기주의 비중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역전됐다. 자, 이 11개 기업이 지수 전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4분의 1이 됐다. 위험성이 뭐냐? 소수 기업한테 상승 에너지가 집중돼 있다. 이러면 그 소재가 자칫 삐끗하면 증시 전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 이게 과도한 집중의 위험인 거죠.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버크셔 해더웨이 얘긴데요. 지난주에 워렌 버핏이 주주에게 보내는 연차 서신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주에는 에너지 사업부 얘기가 주를 이뤘어요. 자, 버크셔 해더웨이의 고민, 손실을 만회하려고 돈을 더 쏟아붓지는 않겠다. 워렌 버핏 말입니다. Throw good money after bad. 어차피 망한 돈을 회복해 보려고 멀쩡한 돈을 집어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서는 그런 행동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면요. 에너지 사업부는 버크셔 해더웨이의 오랜 동력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개 기둥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누적 배상액만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 서부에서 난 산불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비용의 중심에 있는 회사, 유틸리티 기업 퍼시픽 코프예요. 2020년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는데 퍼시픽 코프가 가스 파이프관을 제때 차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이 더 났다. 여기에 대해서 80억 달러 배상해라.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중대과실로 판정이 나면 배상액이 2배 또는 3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난 수년간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비가 안 오면서 굉장히 건조해졌죠. 그래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유틸리티 기업이 퍼시픽 게스 앤 일렉트릭인데 이 회사는 30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항소 중이고요. 이미 2019년에 파산 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텍사스주에 산불 났죠. 여기에 대해서 엑셀 에너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번 주에 엑셀에너지 주가가 16% 급락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버크셔 해더웨이의 에너지 사업부는 1340억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만 명 고객에게 가스와 전기를 공급합니다. 전기 발전 설비 3만 메가와트 규모고요. 그리고 2만 1000마일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만 1000마일이면 한 3만 4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규모가 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산불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라, 배상을 해라 이렇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는 산불 방지 위험을 줄이려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자본 지출이 급증했어요. 올해에만 4억 달러 이상을 쓰기로 돼 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느냐? 미국 전선은 대부분 밖에 나와 있습니다. 노출돼 있어요. 이건데 이거를 아예 없앤다. 일단은 노출돼 있는 전기줄에 안전장치를 달고 그리고 점차 다 매립해버린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다 매립하거나 절연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산불 위험을 줄이겠다. 여기에 돈을 쓰겠다는 거죠. 자, 워렌 버핏은 이 지출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주주 서한에서 뭐라 그랬냐? 이익이 제로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파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서한에서 산불, 와일드파이어를 거의 300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기분이 안 좋다. 워렌 버핏이 이번에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산불이었어요. 파시픽 코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버크셔 해더웨이가 2023년에야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이었어요. 그러면서 퍼시픽 코프는 배당 중단한다.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 배당 재개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용등급도 강등당했어요. 유틸리티 기업들의 이익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부 전체 이익도 40% 감소했습니다. 워렌 버핏 입장은 뭐냐?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많다. 그러면서 협박을 한 겁니다. 보유 중인 자산을 안전화하는 거, 이걸 넘어서는 돈은 쓰지 않겠다. 파산도 불사하겠다. 당신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민간 기업들한테 떠넘기는데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처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주주 서한을 통해서 가장 예민한 정치적 경제적 이슈를 건드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기후변화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자. 누가 얼만큼 책임져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자. 암묵적이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띄운 겁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